안녕하세요. 이제 말문제 특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101번입니다. 단기 비용 처리하여야 할 개발비를, 이제 개발비는 무형자산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활동 현금으로 원래 나가는 거죠. 근데 원래 이게 개발비가 아니라 단기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걸 개발비 자산 처리했다는 건 결국 단기 순이익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영업활동 자산부채라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가정했을 때 현금에 유출이 없는 비용을 가산하고 현금에 유입이 없는 수익은 차감하고 워킹 캐피탈에서 사실 조정해서 현금 흐름에 영향이 없는 게 일반적인데 이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이쪽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단기 순이익엔 플러스가 되지만 여기 투자 활동 현금 흐름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용 처리할 개발비를 자산 처리하게 되면 현금 흐름도 영업 현금 흐름도 좋아지고 단기 순이익도 좋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요. 맞는 지문입니다. 자, 우리가 국민소득, 국부를 이제 국민소득이라고 보면 소비,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을 더하고 이 안에 중복되어 있는 요소를 차감하기 때문에 순수출을 더하죠. 순수출은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둘 다 맞는 지문이 돼요. 자, 103번 가보겠습니다. 환율이 올라가요. 환율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자, 1달러 받는 게 옛날엔 1,000원이었는데 이제 1,200원씩 되는 거죠. 환율 상승이 되니까. 수출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국제 수지는 개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네요. 투자는요. 투자라는 인베스트는 소득에는 비례하죠. 그리고 금리에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투자와 금리는 반비례한다. 근데 이제 소득이 틀렸네요. 그래서 103번, 104번 둘 다 옳지 않은 지문이 됩니다. 자, 105번 가보겠습니다. 이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피구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소비가 늘어나고요. 이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국민소득도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이런 소비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는 상관계수가 굉장히 낮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케인즈의 이론이죠. 유동성 함정에 있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화폐 보유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중에 화폐 유통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통화 유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 통화주의 학파, 고전학파는 무력한 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맞는 지문이고요. 107번 가보겠습니다. 실업률이란 자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가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이제 실업자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5세 이상의 인구가 아닙니다. 15세 이상의 인구는 경제활동과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누고 있죠. 물가지수는 화폐 구매력을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죠. 물가가 상승하면요, 구매력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물가와 구매력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X가 됩니다. 자, 환율이 하락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경상수지는 어떻게 되느냐? 환율이 하락하면요, 수출은요 감소하고요, 수입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수지가요 악화되겠죠.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물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동일한 이제 달러나 엔화로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되는 원화의 금액이 증가하게 되죠. 원리금 부담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09번, 110번 모두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 111번 이제 M2를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 M2는 M1 협의 통화에서 이제 요금을 직접적인 수단을 얘기하는 거죠.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을 더한 것이다. 이게 M2의 기본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문제 특강에서 이렇게 정의 지문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필수적인 정의 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늘리면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 시중의 통화량은 정부가 흡수하게 되겠죠. 그럼 통화량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이 됩니다. O와 X가 됩니다. 금융기관이 자산을 구입하게 되면 결국 금융기관이 가진 통화가 시중으로 유출이 되고 시중에서 돈이 돌겠죠.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단기금리와 장기금리. 일반적으로 단기금리보다는 장기금리에 유동성 프리미엄이 더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금리는 장기금리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다. 옳지 않은 거죠. 물론 가끔 역전되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경기의 이상지표로 보이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O와 X가 됩니다. 자, 명목금리. 자, 명목금리는요. 이제 실질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더했다라는 게 피셔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 관계를 나타낸 거 맞고요. 개별 기업의 신용 위험이 높다라면 회사채 금리도 당연히 같이 높아지겠죠.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을 원하게 되니까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O와 X로 됩니다. 자, 경기순환 회복기에 이렇게 돼 있죠. 자, 경기순환은 기본적으로 4단계 국면에 있습니다. 회복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확장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후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수축기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기, 확장기, 후퇴기, 수축기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경기순환 회복기 이제 점차 새로 시작하는 거죠. 원자재 수요가 점차 증가하므로 자, 중앙은행은 경기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인상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보통 인하합니다. 회복기에는. 그런데 이제 확장기에 들어서면 이제 경기가 너무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경기 확장기에는 금리를 보통 상승하게 됩니다. 인상합니다. 인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리를 인상한다. 옳지 않습니다. 회복기에는 인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기 순환의 이 확장기에는 기업들의 생산량을 점점 확대합니다. 그리고 예비 재고를 더더욱 보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가장 높은 정점에 이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기와 확장기를 호황기라고 부르고 후퇴기와 수축기를 불황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X와 O가 됩니다. 경기순환 후퇴기에는 여기를 얘기하죠. 자, 후퇴기에는요. 누적 재고가 쌓이게 돼요. 그래서 재고가 점점 쌓여서 이제 더 이상 생산을 늘릴 필요가 없으니까 고용을 감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감소된다는 말은 맞지만 재고가 감소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자, 바젤이 1, 2, 3가 있어요. 이제 바젤 3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나온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바젤 2로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관점에서 경기순환 과정에서 신축적인 대응을 못한다는 바젤 2의 비판으로 바젤 3가 나왔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BIS 비율 기본 8%에다가 우리가 티어 1, 티어 2 뭐 해서 이게 뭐 4.5% 뭐 이런 것들을 더하는 개념인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을 제가 뽑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X하고 5가 되고요. 121번 금융기관이 대출을 늘리면요. 시중에 돈이 많이 돌게 되는 거죠. 그러면 통화량도 증가하게 되고 인플레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이제 각 중앙은행들이 돈을 계속 풀고 있는 거죠. 돈을 푼다는 얘기는 은행을 통해서 승수 효과를 일으켜서 계속 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화량은 증가하고요. 이런 걸 뭐 양적 완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외국인이 국내 주식 투자를 증대하면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온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외환이 원환이 이렇게 굳이 구분 안 하셔도 되고요. 돈이 들어온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통화량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 이거 신용등급에 대한 게 굉장히 이 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신용등급은요. AAA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100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점수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등급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은 점수로 나타낸다. 옳지 않은 지문이 되고요. 재고 순환 지표는 선행 종합 지수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행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행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지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보통 코스피 지수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재고 순환 지표 요것도 선행 지수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동행 지수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건설회사의 기성액입니다. 그리고 후행 지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우리 취업자 수입니다. 모두 다 못 외우니까 이것들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정도 선행, 동행, 후행 지수. 자, 그래서 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